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된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주류의 연쇄 탈당 같은 당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퇴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전 11시쯤 휠체어를 타거나 부축 없이 걸어서 서울대병원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살려준 목숨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 복원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전국 현안이나 당 상황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국회로 출퇴근하기보다는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퇴원한 건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후속 대책 등 쌓여있는 당무에 대한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숙제는 비주류 인사들의 탈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가운데 윤영찬 의원은 막판 고심 끝에 담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며 내일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동참을 제안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원칙과 상식 측이 신당을 만들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탈당파가 먼저 모여서 세를 불린 뒤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다른 세력과 제3지대 통합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 민주당 탈당파와의 화학적 결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거란 입장이라 제3지대 연대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뒤에 처음으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PK 지역, 정확히는 부산입니다. 경남 창원부터 들른 한동훈 위원장은 국립 3.15 민주묘지에 참배한 뒤에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부산으로 넘어가 비대위 출범 뒤에 처음으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합니다. 일자리와 당직자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하고 저녁에는 시민들과 만납니다. 내일은 출범 뒤에 첫 비대위 현장 회의를 부산에서 열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의 이번 일정은 올해 총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PK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부산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건 엑스포 유치 실패에 실망한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옮겨서 수술받은 데 대한 부산 내부 비판적 여론을 파고들려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틀 동안 말을 아꼈던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지에 우선 관심이 쏠립니다. 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주목됩니다. 당내에서는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론이 악화한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또 인적 쇄신 방향도 관심사라 한 위원장이 어떤 보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앞서 국회 연결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하는 이정표가 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퇴원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 일부가 오늘 오전 탈당 선언을 한 가운데 민주당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을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에 남기로 선언했죠. 현 부원장이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 지역구 공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까요? 우선 윤리감찰 대상이 된 의혹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 지역구에 있는 시민단체 송년회, 당시 자리에는 현근택 부원장과 그리고 지역구 출마 예정자인 A씨 그리고 또 수행비서로 일하는 B씨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부원장이 이 둘을 향해 부부냐 같이 사냐는 말과 함께 일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후 이 상황과 관련한 논란에 현 부원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당사자인 수행비서 B씨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윤리감찰에 착수했는데요. 감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화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이 현 부원장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의견을 내자 이 대표가 그건 좀 심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건데요. 일단 민주당 측 단순히 개인적 의견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만큼 당내 공천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른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성남 중원구 지역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비이재명계이자 그동안 공천 등 문제로 이 대표를 비판해온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근택 부원장 대신 윤영찬 의원에게 공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영찬 의원, 오늘 오전 탈당 의사를 밝힌 원칙과 상식, 다른 의원 3명과는 달리 SNS를 통해 일단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결정일까요? 향후 거취가 주목됩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46%로 잘못하고 있다는 38%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0%로 긍정평가 40%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이후 전국을 다니며 광폭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매우 잘하고 있다 19%, 잘하는 편이다 27%로 46%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38%보다 많았습니다. 보수층에서 77%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중도층에선 긍정, 부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2일 흉기 테러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활동을 멈췄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다 8%, 잘하는 편이다 32%로 긍정평가는 40%였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편이라거나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50%로 더 많았습니다. 진보층은 이 대표 직무수행을 대체로 좋게 평가했지만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30대만 놓고 봤을 때 48%가 한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3%는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3년 뒤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양강구도가 뚜렷했습니다. 이 대표 28%, 한 위원장 22%였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 취임 전보다 소폭 오른 29%로 민주당과 오차범위 차이를 보인 가운데 무당층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0%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부정평가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시점은 언제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51%는 총선 전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20%는 총선이 끝난 뒤 해야 한다. 19%는 정치 공세라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오늘 4월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봤습니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신당은 11%, 이낙연 신당은 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 응한 유권자 대부분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어느 정당을 찍을지 물었더니 29%는 국민의힘, 34%는 민주당이라고 답했습니다. 2주 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줄어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자는 30%였습니다.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40, 50대에선 민주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11%, 이낙연 신당은 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24%, 민주당 25%로 양당 구도 때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7%가 이준석 신당, 2%는 이낙연 신당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표심은 8%가 이준석 신당, 9%가 이낙연 신당으로 각각 옮겨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신당이 총선 후보를 내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표를 더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이준석 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비율이 20%로 가장 높은 게 눈에 띕니다. 신당을 비롯한 제3의 정치 세력이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영향이 있을 것이란 답변보다 없을 거란 의견이 다소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다 20%,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길 거다 33%, 비슷할 거란 답변은 31%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가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대표의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씨는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는 짤막한 말을 남겼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니,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료는 왜 쓰신 건가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직접 보시고 참고하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네네네.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김 씨는 이어 부산지검 앞에 도착한 뒤에도 취재진 질의에 답했는데요. 조력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하고 같이 하겠느냐고 반문했고 방조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에겐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잠시 뒤 발표합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1시 반 60대 피해자 김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 등은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고요. 경찰이 오늘 오후 잠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 피습한 피의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송치되면서 네.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는 어떤 부분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경찰에서 조사한 범위를 이제 크게 벗어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예. 단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연 피의자와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또 이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경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또 다른 동기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예. 이제 그와 다른 부분이 증거가 나왔다랄지 아니면 진술이 다르게 나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 보완하는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피의자 신상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네. 공개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이거 비공개로 결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제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법률에서 신상 공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 자체는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를 발생케 한 강력 사건이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범의 위험성,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요건인데, 예. 그 요건은 다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사실 공개한 사건과 공개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흉악범 같은 경우를 할지라도 그게 어떠한 범죄에 있어 잔인성이랄지 그 이유랄지 이런 거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한 전례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조금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이제 야당 대표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랄 때 또 다음 총선에서 끼치는 영향 이런 걸 보면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방점이 찍힐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공개심의위원회는 7명이 해서 결국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를 안 했는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약간 일반적인 사건과 관례에 비추어서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리퍼트 전 대사,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와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경찰에서 직접 공개를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름이랄지 그 사람의 행적이랄지 더군다나 리포트 대사에 대한 공격했던 김기룡 씨 같은 경우는 북한을 몇 번 갔다 왔는지까지 예. 통일부에서 다 그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사 공개 요건이 그 이후로는 상당히 좀 엄격해진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또 공개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결정이 있어버리면 사실 이제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상이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네. 이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즉 재판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마 자연적으로 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제 살아온 행적이랄지, 예. 그다음에 사실 언론에 이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했었고 그 사람이 예. 월세가 밀렸고 또 정치적 성향이랄지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 안 나갔다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밝혀졌잖아요. 예. 아니 이제 얼굴만 공개가 안 되고 이름 공개가 안 됐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알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이제 국민의 알 권리랄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여죄가 있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얼굴을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범죄 제보 이런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는 아마 공개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식적으로 뭐 머그샷이랄지 그런 걸로는 공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로 뭐 추론해 볼 수 있게 만들고 또 언론 보도가 되면 누구인지는 뭐 대부분 결국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당적 공개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경찰은 이제 당적 비공개로 한 이유가 정당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정당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정당법 24조에서는요.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범인의 이제 범죄 동기와 관련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영장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경찰도 결국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당원 명부랄지 이런 것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당적이 어떤지는 이제 경찰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정당법에 보면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당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득이라고 하죠. 알게 된 걸 법문 용어에는. 예. 근데 이것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 자체는 사실 이제 법을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기관이고 수사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근데 정당법이 너무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외부에 발표하기는 뭐 사실은 쉽지 않겠죠. 근데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보면은 이제 경찰도 검찰과 어느 정도 이 당적 공개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논의해서 어떻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일단은 뭐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누설함이 형사처벌돼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예.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서 이 처벌이 면제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에 예. 대한 것이 사실 쟁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을 위반하고 그것이 언론 보도가 됐을 때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을 때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명확한 것이 사실은 어떤 기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사실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법에서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또 누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밝히는 게 맞겠지만 예. 들이 만약에 이걸 누설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 누설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든지 고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고발하면 결국 법정에 쓸 수밖에 없고 법정에 쓰게 되면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나는 누설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또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하거든요. 예. 근데 법원에서는 뭐 그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당적 공개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그 뭐 정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찰은 법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정부적인 이야기고요. 예. 근데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수사하는 기관이 명백히 조문에 딱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없다고 봐요. 예, 수사 상황 조금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이송이 됐고 또 이후에는 어떤 변명문도 그렇고요. 과거에 뭐 계획된 범행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밝혀질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계획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리 볼 개연성이 없죠. 뭐 계획된 범행은 뭐 그건 100%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일단 민주주의 기반 시점이 지난 4월이고요. 또 인터넷에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동선이 계속 따라다녔고, 예. 그것도에서 범행하기에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지금 잠시 그 전화 연결을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그 변호사님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전날 이미 사전 답사를 했고 봉하마을이나 평산마을 들렀고 또 가덕도 혼자 들렀다가 또 근처에 그 모텔에 묵었고 그리고 다시 아침 일찍 가서 또 범죄를 계획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정도면은 뭐
범행이 고의적이었고 아주 심한 계획을 세웠다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의 공격한 부위도 목 부위잖아요. 예. 근데 생명과 완전히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뭐 이것은 뭐 계획된 범행이라고 아무리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공범 조력자 여부와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네. 70대 그 조력자로 알려진 그러니까 변명문을 어디에 그 송부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법적으로 조력자, 공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약간 법의 약간 전문 영역인데요. 예. 근데 아니 뭐 어떤 범행을 하면서 조력을 하면 공범이 되고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공범에는 뭐 교사한 사람 있죠. 범행을 시킨 사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범행의 분담에서 약간의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방조범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요. 예. 아니면 분담 역할이 명확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이제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지금 소위 남기는 말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8쪽짜리를 이제 외부에다 발송해 주기로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피습하는데 거기에 예.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간접적으로 우편 정도 발송해 준 건데 이게 넓게 보면 이제 조력자 방조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방조범으로 보고 일단 긴급 체포했다가 이제 석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뭐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어떻게 보면 기소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기소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다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떤 뭐 살인은 살인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착수한 게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미리 살해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우편 발송으로 인한 것이 과연 살인의 고의범과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으로는 좀 치열하게 다툴 거예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방조범으로 뭐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검찰을 송치를 할 거고 검찰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뭐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피의자의 진술이나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봤을 때 그 범행 배후 여부가 추가적으로 더 어떤 밝혀질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직은 뭐 더 밝혀질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김모 씨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했잖아요. 거의 압수물에서 또 다른 무엇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동선과 관련해서 누가 같이 행동을 했는지 여부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검찰이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배우랄지 아니면 공범한 게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당연히 뭐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당연히 확인하고 또 배후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수사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산업은행과 5대 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태형그룹 관계자도 직접 참석해 어제 내놓은 추가 자구안을 설명하며 워크아웃 동의 설득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산업은행입니다. 네, 오늘 주요 채권단이 다시 모였다고요? 태형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태형건설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회의는 조금 전인 11시쯤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태형그룹 관계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 신청 당시엔 4가지 자구 계획 이행과 어제 추가로 내놓은 자구책을 거듭 설명하면서 워크아웃 동의 설득에 나선 건데요. 일단 채권단은 대주주 지분을 내놓기로 한 추가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자구책으로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TY홀딩스의 대주주 지분과 TY홀딩스가 가진 SBS 지분을 채권단의 담보로 내놓기로 하면서 오너 일가가 진정성을 보였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 채권단은 지금까지 나온 자구안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태형 측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표단속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워크아웃의 청신호가 켜지긴 했는데 내일 개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채권단이 가진 의결권 구성을 보면 은행권이 33% 정도입니다. 건설공개조합이 20% 정도고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 금융권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인 산업은행과 5대 은행, 기업은행의 동의만으로는 역부족인 거죠. 나머지 채권단 설득이 중요한 건데 워크아웃 개시에는 무리가 크게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워크아웃 개시가 100% 될 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는 만큼 오늘도 주요 채권단과 태영 측이 바삐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유불리가 갈리는 작은 금융사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예정된 1차 협의회에서는 서면 결의 방식으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해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사 채권은 최장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실사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이 만약 부결된다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보다 3조 1천억 원가량 늘어난 1,095조 원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1월 5조 7천억 원에서 지난달 5조 2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그동안 밝혔던 윤 대통령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거듭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앞에서 직접 거듭 또 강하게 약속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한 건 정말 잘못된 거고 피해는 서민 몫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기면 결국 임차인에게 그 조세가 전가된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잘못된 정책으로 지적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고 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어떤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민생토론회가 열린 장소 일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반드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전에는 직접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33년차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서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둘러보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과 낡은 천장 마감재 등을 점검했는데요. 아파트 세대를 들러서 누수와 내부 균열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주적으로 단정하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일 뿐이라며 무모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는데 그렇게 무력 점령 의지 드러낸 이후로 대남 위협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부터 이틀간 주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주적으로 단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면 주저없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용으로 보이는 이동식 발사대 차량 등이 진열된 공장에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남조선 영토 평정과 관련한 무기체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김정은이 전쟁을 운운하는 등 대남 무력 통일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것은 한미 확장 억제 증강 등 대북 억제력 강화를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당 전원회의 이후 연초부터 무력 도발 위협을 포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러한 망동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 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가깝게는 김 위원장이 최근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향해 명백한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에도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북 경고에 나섰던 우리 정부를 주적으로 간주했고요. 하지만 2021년 10월 외무성은 미국과 남한을 주적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했고 또 이듬해 4월에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8월에는 또다시 주적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열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뺑소니 신고를 한 20대 청년이 오히려 보험 사기 피의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광주 옛도심의 술집거리. 22살 박모 씨는 일행들과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주점을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오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치고 뺑소니한 뒤 도주했어요. 박 씨와 부딪힌 충격으로 도주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는 접힌 상태. 곧바로 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박 씨는 경찰로부터 난데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박히고 갔는데 치이고 갔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 보험 사기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오른팔이 다쳤다고 했는데 CCTV에는 차량이 왼팔을 충격한 것으로 찍혔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우리 진단서를 떼어보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왼손이거든요. CCTV 화면에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좀 피할 수도 있었고. 박 씨를 치료한 한방병원에서는 사고 당시 왼쪽 충격으로 인한 반사적인 근육 긴장으로 오른쪽 어깨 통증과 허리 등도 치료했다는 소견서를 낸 상태. 박 씨는 합의금 등 돈 얘기는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어머니는 신고자에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통해 집 주소는 확인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어젯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고층 건물 지하 식당에서도 불이 나 2명이 다치고 7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버섯구름 같은 화염이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쯤.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된 인화성 액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옆에 동까지 다 타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화재가 커요. 주기적으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나거든요. 차 있는 데까지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 화물차인데. 직원들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하 식당가로 연결되는 입구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지상 14층짜리 증권사 건물 지하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려던 식당 주인이 손에 화상을 입는 등 모두 2명이 다치고 7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실적으로 약간 그게 지금 불티가 들어갔나 봐요. 식당에는 사람이 없었고요. 사무실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일하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연기를 뿜어대는 덤프트럭 주변을 소방대원들이 에워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강일동에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25톤짜리 덤프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 엔진룸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있던 가스 충전소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더 큰 참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도로를 달리던 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10m 아래로 떨어져 6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창원시 남문동에서는 차량 5대가 도로 살얼음에 미끄러지며 잇따라 추돌해 3명이 다쳤고 새벽 6시 반쯤 김해시 신문동에서도 차량 5대가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광진교를 달리던 승용차가 다리 구조물을 들이받은 데 이어 주변 차량 석 대를 잇따라 치어 운전자와 탑승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주택가 차 안에서 부부와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딸도 숨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부모가 목숨을 끊으면서 자녀를 살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살해 연구나 인식 개선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시골 주택 앞에 검정 SUV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위가 지서싹걸래 쳐다보니까는 차가 오던거려.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봤죠. 자식같이 그렇게 보다가 그랬다 소리 들으니까 그냥.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부부가 각각 노트에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딸이 아파해서 힘들다는 내용도 담겨 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병을 앓고 있던 딸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부부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나 어느 한쪽이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숨진 자녀의 수가 지난 2019년 9명에서 3년 만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분석이 다 이루어지고 이 위험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가 함께 숨진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일반적인 사망 사건들과는 달리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가수 겸 배우 B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집을 찾아가 10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하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소장에 붙은 인지액을 34억여 원에서 47억여 원으로 높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2조 3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데 노 관장 측은 이를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거래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처음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 신고자 3명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관련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이시카와 현 강진으로 사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난소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난민들의 생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코로나와 노로바이러스 등 전염병까지 확산하고 있어 지진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규모 7.6의 지진이 강타한 이시카와 현의 폭설과 강추위까지 덮치며 주민들과 피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피난소에서는 사망자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등 지진에 의한 직접 사망이 아닌 지진 이후 건강 악화, 스트레스로 인한 이른바 재해 관련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등 소화기 감염증 환자 수십 명이 확인되는가 하면 피난소 곳곳에서 코로나와 독감 환자도 잇따라 나오는 등 감염병도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당수 학교가 피난소로 쓰이고 있는데 피난 생활이 장기화하면서 개학을 한 학생들의 수업이 언제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友達に会えないのでちょっと悲しい気持ち。授業とかも受けられないし、遊べないからちょっと大変。 전체 사망자는 어느덧 200명을 넘겼는데 폭설과 여전히 이어지는 강한 여진은 구조와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시카와현 스즈시를 덮친 쓰나미가 최대 4.5m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만큼 강력했는데 쓰나미 위협도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47억 3,790억 엔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주말 피해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해 피해 실태를 살필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점심 밥값 아끼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 방문하는 직장인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구내식당 밥값도 많이 올라서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01로 전년보다 6.9% 올라 2001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로 상승했습니다.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 6%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또 지난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에는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2020년 2.6%에서 2022년 4.2%로 커진 구내식당 식사비 상승률은 지난해 7%에 육박하면서 그 폭도 커졌습니다. 구내식당 밥값이 오른 건 위탁 운영사들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운영사들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도 늘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줄고 각 기업이 복지 증진 차원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단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 먹기가 부담스러워진 직장인들이 보통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이 편의점 도시락을 선택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편의점 도시락 물가 상승률도 전년보다 2배 넘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눈비를 뿌리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에만 오후까지 약한 비가 가끔 지나겠는데요. 이 산간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쪽에서는 눈 대신 초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서쪽 곳곳 그리고 대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남과 세종 또 대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쪽에서는 종일, 밤에는 경북에서도 공기가 답답하겠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어제 쌓인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이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고요. 내일 밤 늦게 강원 지역에는 약한 눈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인 오늘 오전 퇴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 개혁 의원 모임 및 원칙과 상식에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순탄하지 못한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고심 끝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과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과 부산을 찾습니다. 올해 총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PK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란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지지율이 1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지지율은 7%로 나타났습니다.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마약 거래 신고자 3명에게 모두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처음 결정됐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결정입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절을 위해선 신고가 절실한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거래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모두 3명이 총 1억 원을 받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1억 원이면 액수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마약 신고자 포상금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네, 우선 마약 신고자 포상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관세청을 비롯해서 검찰과 경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권익위도 이번에 마약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마약 불법 유통 신고와 밀반입, 지인의 마약 소지를 신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신고로 인해서 10kg이 넘는 마약이 경찰에 압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00억 원 가치입니다. 신고의 공익 기여도 등을 개발 사건마다 판단을 해서 포상금 액수가 정해지는데요. 권익위는 3명에 대해 각각 5,300만 원과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을 모두 합치면 1억 100만 원입니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관련 신고 포상금이 실제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익위의 마약 신고 포상금은 통상 경찰, 검찰 등 기관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해당 신고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됐거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권익위의 포상금 지급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는데 최근 마약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청에서 지난해 3명을 처음 추천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포상금 한도가 2억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 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 횡령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추천했습니다. 해당 신고로 횡령 공무원은 면직이 됐고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 대신 영예의 의미로 훈장이나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새해 들어 전국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고 내일은 부산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는데 당 안팎에선 이번 부산 일정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시민과 소방, 경찰,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원칙과 상식. 오늘 결국 탈당 결단을 내렸습니다. 잔류를 선언한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세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승자독식 대통령, 승자독식 양당 국회, 승자독식 당대표.
독식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뜻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미래를 위한 토론 광장을 열겠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물이 됩니다. 굽이굽이 천천히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바다로 갑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강물처럼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을 향해 안민석 의원은 상당히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박쥐 정치, 철새 정치보다 더 나쁜 갈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말한 이 갈치 정치는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갈치 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갈치 정치요? 갈치가 갈치 배를 가르면은 그 뱃속에 갈치가 들어있어요. 갈치는 갈치 동료를 먹고 자라거든요. 정치도 이 당 내부에서 지도부든 대표든 동료 정치인들을 막 비판하고 욕하면서 자신의 정치인 공간을 넓히는 그런 정치를 갈치 정치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철새 정치가 가장 나쁜 거죠. 선거철 되면은 당선될 만한 곳으로 옮겨가는 철새 정치. 저는 지금 이러한 행위들이 갈치 정치, 박쥐 정치, 철새 정치 이게 다 녹혀 있는 그런 아주 구태 정치라고 저는 본질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편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된 이상민 의원 어제 첫 중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양당 회의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은 너무 엄숙하다면서 비난 수위를 상당히 높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의원총회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가 많이 다르던가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엄숙하죠. 이렇게 좀 비장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리버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 많이 느끼셨군요. 오히려 좀 개별 주체의 그런 주체성도 더 많이 이렇게 좀 활발히 보장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리버럴하고,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이렇게 좀 경쾌한 느낌이었고, 민주당은 굉장히 좀 엄숙하고 비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좀 그 결별한 거는 민주당과 결별한 게 아니라 이재명 사당, 개딸당과 결별한 것이고, 그 이재명 사당, 개딸당의 그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 그 부하 내동자들이 저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한다면 난 그건 충분히 난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총선 출마를 시사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제3지대 움직임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인물의 면면은 좋아도 결국 큰 약진은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향하던 바가 달랐는데 선거를 위해서 합친다. 그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금태섭 의원, 양양자 의원은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정당을 이끌 만한 그러한 경력이나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은 좋지만은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한 곳에 마음을 실어야 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약진하지는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등장하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2주 전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흉기 습격을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엠브레인 퍼블릭 이병일 대표, 그리고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는 월간 조사였다가 새해 들어서 격주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이병일 대표님, 조사 어떻게 진행됐죠?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월 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2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구좌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하여 응답률은 16.1%,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4월 10일에 이제 총선이 치러지니까 오늘로 딱 석 달 남았는데 YTN 여론조사에 응한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하겠다고 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매번 조사할 때마다 보면은 이번 총선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예.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른바 적극 투표층이 74%,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20%, 사실상 대부분이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투표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29%, 민주당 34%, 5%포인트 오차 범위 내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유권자도 30%였고요. 이제 저희가 진행한 조사 데이터가 꾸준히 모이고 있잖아요. 네. 비교해 보니까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과 국민의힘을 선택하겠다는 응답 사이에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양당 지지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유권자들의 어떤 총선 예측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번 총선 구도를 어떻게 보는지 이전 조사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예. 작년 11월 조사 때부터 여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는 응답은 큰 변화는 없지만 예.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는 의견은 줄어든 폭이 좀 커졌습니다. 예. 총선 결과도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길 거라는 의견이 11월만 해도 40%나 됐는데 3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양당이 비슷한 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의견이 31%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당이 정치권에서 화두인데 신당 관련 조사 내용은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 또 원칙과 상식까지 탈당하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이 신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두 개 정당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에 총선에 후보를 내면 어디에 투표를 할 거냐 물어봤는데요. 네. 국민의힘 24%, 민주당 25%로 양당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11%, 이낙연 신당은 7%가 투표할 뜻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신당이 없이 지금 정당 구도에서 물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29%였는데 5%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예. 민주당은 34%에서 9%포인트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향한 표심이 딱 붙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 뭐 매기 효과를 봐야 되는 건지 이병일 대표님 이거 결과 나온 거를 배경을 좀 분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4월 총선에서 기존 정당에 투표하려던 유권자가 어느 신당으로 옮겨갔나를 보면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을 찍을 생각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그대로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77%, 예. 이준석 신당은 7%,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은 2%.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낙연 신당으로 옮겨가는 게 좀 의외이긴 하겠지만 예. 충분히 뭐 가능한 일이고요. 이준석 신당으로 옮겨가는 7%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예.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표심 이동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낙연 신당으로 민주당 표 9%가 그대로 이제 민주당을 찍겠다는 게 67%에 이낙연 신당으로 옮겨가겠다는 게 9%. 예. 그다음에 납득할 만한 결과겠죠. 그런데 이준석 신당으로도 9%가 8%가 옮겨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무당층, 부동층 유권자들도 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이게 재미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예.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투표하라는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탈해 오는데 부동층도 일부 가져가고요. 예.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민주당 쪽 지지자가 대부분이고 예. 여당 지지자 흡수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당이 등판하면 민주당 쪽에 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연령대별로 놓고 봐도 좀 관심 가질 만한 지점이 있거든요. 오늘 결과 놓고 아마 이 연령대 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30대의 선택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에서 30대 부분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조사에서 샘플이 143개라서 오차 범위 따지면 큰 의미 부여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준석 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20%, 양당보다 높게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이념 성향별로 볼 때는 중도층에서 국민의힘보다 이준석 신당에 투표하겠다 이런 뜻이 많은 걸로 집계됐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당 포함해서 처음 조사한 거라 추이를 좀 봐야겠지만
이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30대와 중도 표심은 흔들고 있다. 이런 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제3의 정치 세력의 총선 판세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심인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저 결과를 보면 아직은 판단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향이 없을 거다는 응답이 별로 없을 거다 38%, 그다음에 전혀 없을 거다 11%에서 한 절반 정도 되고요. 하지만 매우 또는 다소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응답도 42%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창당도 하기 전에 11%, 7%면 신당의 이제 지지율이죠. 예? 적은 수치로 보이지 않고 무응답층을 제외한 이제 100번율로 계산하면 아마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무렵에 가선 또 양당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때 제3지대 시형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시점에 유권자들 선호도를 보면 신당이 양당에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양당 지금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하고 활동한 지 2주째인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늘 퇴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을 잘 이끌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요. 직무 수행을 매우 잘하고 있다 19%, 잘하는 편이다 27%로 46%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38%보다 많았고요. 예. 이념별로는 보수층에서 77%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중도층에서는 긍정, 부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면 매우 잘한다 8%, 잘하는 편이다 32%로 긍정평가가 40%였고요. 예. 하지만 잘못하는 편이라거나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50%로 더 많았습니다. 진보층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 직무 수행을 대체로 좋게 평가했지만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았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고 네. 이재명 대표는 반대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 취임해서 2주 동안 전국 다니면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예.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입원했다가 피습당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도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양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부분에서 뭐 연령대별로 좀 특이점이 있었을까요? 예, 한동훈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데 네. 30대에서도 48%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잘한다는 평가가 40,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나머지 연령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조 기자님께서도 30대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30대만 떼놓고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30대의 경우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높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많고 예. 이재명 대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상 민주당 지지층은 40대를 중심으로 50대와 30대가 받쳐주는 양상이 많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30대 지지세가 이번 조사에서는 좀 빠진 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30대 표본수가 적어서 해석에 유의해야 되고 다음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3년 남아서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지금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이번에 처음 알아봤죠? 네, 이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양강 구도가 더 뚜렷하게 보였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 28%, 한동훈 위원장 22% 이렇게 1위와 2위로 나왔습니다. 예.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순으로 나왔고요. 다른 정치 현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 재표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시점은 언제여야 하는지도 알아봤거든요. 예. 51%는 총선 전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20%는 총선이 끝난 뒤에 해야 한다. 19%는 정치 공세라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예.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특검 수사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데 중도층에서는 총선 전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과반인 것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결과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당 지지도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 취임 전보다 소폭 오른 29%로 민주당과 오차 범위의 차이를 보이긴 하고 있고요. 무당층이 36%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0% 초반에 머물렀지만 부정평가는
지난 11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 상승세는 좀 미미해 보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부정평가가 YTN 조사에서 60% 아래로 나왔다는 건데 긍정평가가 35% 이상으로 올라가고 부정평가가 55% 아래로 떨어진다면 상승세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할 점은 지난주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예. 크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지 않은 것을 보면 이미 기존 통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큰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정기 여론조사 알아봤었는데요. 뭐 유의미하게 좀 짚어볼 부분들은 많이 알아봤습니다. 혹시 그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봤을 때 혹시 조금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 이후에 또 좀 총선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다음 편을 좀 예고해 본다면 어떤 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론조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여의도에서 취재하면서 예. 하루하루 바뀌는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예. 아무래도 오늘 그 원칙과 상식의 탈당 그렇죠. 이후에 예. 제3지대에서 신당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여론에 반영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도 주목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거부권과 관련해서 좀 오늘 그 앞서 그 그래픽 있는데 그래픽 한 번만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었는데 그거 짧게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수층과 진보층에 관련해서도 지금 총선 전에 필요 없다는 부분이 보수층에서는 불필요하다가 지금 46%였고 총선 전에 필요하다 25%가 있어서 보수층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리스크는 털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도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어떤 국민의 그 조금 더 이런 요구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요. 그런 여론들도 어느 정도 이 지금 그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은 아무래도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경우에는 정치 공세고 총선용 특검이다라는 당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보수층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표 보여주시겠나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보수 진보 그 이념별로의 이익표죠. 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총선 전 필요하다 25% 그리고 총선 후에 해야 한다 23% 보면은 이것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상당히 비등하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 시점의 차이지만은 어쨌든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비슷하게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수치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지지층이 이렇게 갈려 있다라는 것도 여당에서 한번 고려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치로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심을 읽다 좀 뭐 격주로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도 한번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일 엠브레인 퍼블릭 대표 조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갱단 두목이 탈옥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남미 에콰도르의 치안 상황이 점입가경입니다. 대법원장 자택가 폭탄 테러에 이어 무장 괴한들이 TV 생방송 도중에 난입해 인질극까지 벌였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의 한 지상파 생방송 스튜디오입니다. 복면을 쓴 무장 괴한 10여 명이 난입해 방송 진행자와 직원들의 총부리를 겨눕니다. 괴한들은 폭약을 갖고 있다며 위협했고 총성도 들렸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은 고스란히 생중계됐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군과 경찰이 급파돼 진압작전을 펼쳤고 1시간 만에 무장괴한 13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En este momento se encuentran 13 personas que han sido aprehendidas, van a ser puestos a orden de la autoridad competente y el parte va a ser relacionado por actos de terrorismo. No vamos a permitir eso.
이날 새벽엔 에콰도르 쿠엔카에 있는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밤에 에콰도르 도심 곳곳에서 적어도 5차례 폭발이 잇따랐고 최소 7명의 경찰관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대 범죄 조직의 두목 아돌포 마시아스가 탈옥하면서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시아스가 탈옥한 날 전국 교도소 6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TV 방송국 습격 사태까지 일어나자 에콰도르 대통령은 또 한 차례 비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Nosotros no vamos a negociar con terroristas, ni descansaremos hasta devolverle la paz a todos los ecuatorianos. 거의 내란 수준의 폭력 사태, 주민들에게는 야간 통행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에콰도르에는 현재 6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교민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9주 연속 머물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정국의 솔로 앨범 골드는 빌보드 228위에 올라 9주째 차트에 머물렀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K-팝 솔로 가수 음반으로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가장 오랫동안 머문 앨범이라고 전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는 미니 음반 겟업으로 빌보드 200 110위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1위로 진입한 뒤 24주째 차트에 머무르며 K-팝 그룹 음반 최장기 기록을 거듭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